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TV입니다. 저는 블룸버그 및 외국 기관 저널을 연구하는 유튜버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자료를 알려드릴 거냐, IMF 국제통화기금 아시죠? 네, 이 IMF에서 나온 자료를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IMF가 컨트롤해야 되는 대상 국가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미국의 득이 안 되는 국가를 자금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통제가 안 되고 있다. 쉬운 예로 북한, 중국 등이 통제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게 주제예요, 주제. 그러면 앞으로 컨트롤 하려면 어떤 개념으로 해야 되고, 왜 컨트롤이 안 될까? 코로나는 코로나고, 예를 들어 IMF, 즉 미국 중심의 국가가 이 IMF 그 자본력으로 해당 국가를 컨트롤하면 무너져야 되는데 왜 안 무너지고 버티고 있지? 이건 거예요. 그에 대한 연구 결과값이 나와 있는 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고요. 페이지는 70페이지. 당연히 다 영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IMF가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그게 이제 컨클루전 결론에 나와 있는데, 이제 자본, 이때까지 IMF는 해당 국가에 돈이 있으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거를 수출을 하는 개념도 있을 거고, 해당 국가가 버티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광물이나 천연자원, 뭐 이런 순수 자본이라고 할게요. 그 자본을 가지고 해외에 수출해서 돈을 버는 그 개념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때까지 IMF는 외국에서 돈이 들어온 개념을 포커스로 맞춘 게 아니라, 이 순수 이 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천연 자원이나 이런 광물들을 외국에 수출하는 부분을 통제하는데 정책안을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 금융공학으로 해서 엄청난 수학, 통계 뭐 이런 거 행렬 쫙 해서 연구를 해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은. 옛날에는 그게 약발이 먹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더라. 왜 그러냐? 국가별로 금융통화 시스템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국가별로 환율 이런 것도 다 다르다. 더군다나 정치안도 다르다. 그래서 옛날처럼 약발이 안 먹히더라. 그러면은 지금 2021년 2월 17일 기준으로 IMF는 해당국을 자본 통제를 할 때 어떤 개념을 포커스로 맞출 것이냐? 과거와는 다르게 거꾸로 해외 돈이 해당 국으로 유입되는 부분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어떠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고까지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보시면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IMF 워킹 페이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쭉 영어로 나와 있지만 이 논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방금 제가 알려드린 거. 자본 통제 왜 안 되지? 옛날에는 해당국이 수출하는 부분만 막으면 자본 통제가 이루어져서 말 잘 들었는데, 지금은 왜 말을 안 듣지? 우리 IMF 말을? 코로나가 터져서 코로나가 터져서 약발이 안 듣나? 이 개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코로나가 터지더라도 이런 글로벌적인 어떤 질병이나 이런 생각지도 않은 외적 변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IMF가 해당국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 결과값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70페이지에 대한 요약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쭉 보시면 우선 쭉 이렇습니다. 어브스테이트 요약본이죠. 요약이죠. 요약이고, 논문 자료를 보면 이제 목차가요. 컨텐츠 목차가 있는데 쭉 이렇게 욕차가 쭉 나와 있습니다. 쭉. 그럼 여기 보시면 이런 자료들을 보실 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기 서머리가 있습니다. 서머리나 컨클루전이 있어요. 결론은 뭐냐? 어디 컨클루전이 있었는데. 하여튼 보시면 컨클루전 결과값이 나와요. 결과값은 컨클루전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에 있잖아요. 그 부분을 찾아서 보시면 돼요. 대략 이점이 이제 컨클루전 결론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고, 레퍼런스는 이제 참고문헌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보시면은 막 차트가 많이 있어요. 이런 차트도 있고, 과거에 이랬는데 어떻더라 쭉 이런 식으로
빠르게 넘겨드릴게요. 이렇게 수학 공식을 막 대입을 해서 우리 학교에서 배웠죠? 행렬 이렇게 사용하려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기본적인 거는. 왜? 이 흐름을 알려면은 행렬 이 부분을 알려면 행렬을 배워야 돼요. 기본적인 상식은 있어야 돼요. 어떤 개념인지. 수학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그건 전문가나 하면 되는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 이해가 되니까. 이 차트는 VIX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국가 코리아 있죠? 코리아. 참고적으로 코리아도 있어요. 모니터링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있냐?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국가들은 뭐냐? 다 IMF가 컨트롤 해야 되는 통제 대상 국가란 말이에요. IMF 열받으면 한 방에 훅 안 날릴 수 있는 그 국가예요. 거기에 한국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기도 해당 국가 나와 있죠. 이 나라들 IMF 말 안 들으면 한 방에 훅 가요. 옛날처럼. 이 쭉쭉쭉 나와 있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제가 첫 페이지 보여드렸고,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중요한 챕터.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VIX, 이게 뭔지,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이게. 이 자료 아까 보여드렸죠? 논문에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차트에서 VIX가 이거예요, 이 점선이에요, 이 점선. 제가 이거 따라 그림을 그릴게요. VIX 지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VIX 고점이 2006년, 2005년, 2006년쯤에 고점이 되죠.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2008년, 리먼 사태가 이때 터졌죠. 이때 2008년이에요. 그러면 대략 이때 VIX 지수가 2006년 잡으면 되겠죠. 2006년 한 2006년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VIX 지수는 변동성 지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 지수라는 것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건 파산 지수고, 국가가 파산하는 파산 지수에 이제 투자하는 그런 상품이나 옵션이나 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거 별개로 VIX 지수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변동성 지수. 이 변동성 지수를 이제 수치값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에는 뭐 해당 국가 인플레이션율, 거래량, 주식 거래량, 뭐 그다음에 노동 지수, 뭐 5만 개 다 들어가요. 그걸 다 합해서 이 VIX 지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VIX 지수가 고점을 찍고 내려가니까 상식적으로 분명히 2006년도에는 주가가 올랐을 거예요. VIX 지수가 고점을 찍었을 때 주가가 잠시 올랐다가 조정은 받았겠죠. 하지만 이 VIX 지수가 오히려 2008년도까지 역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 많은 유동성이 공급이 됐을 거고, 주가도 더 폭등했을 거예요. 안 봐도. 맞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랬고, 그러면서 빵 터지는 거죠. 자, 이 VIX 지수는 실시간으로 그 시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향후 미래안에 대해서 미리 어떤 소스를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VIX 지수가 과거 역대, 여기 보시면 역대 전고점을 지금 돌파했잖아요. 돌파하고 고점에서 꺾여서 내려간다 이러면은 안전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위험 신호일 확률이 높다. 언제? 1년 뒤에. 이해가 되십니까? 1년 뒤에 실제적으로 어떤 충격이 다가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2006년대 아마 글로벌 수학자들이나 교수들, 뭐 경제학자들 모두 위험하다 엄청나게 말을 했을 거예요. 안 봐도. 왜? 이 VIX 지수 학자들이 만들어서 한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아무도 안 믿고 그냥 주가는 계속 올라가, 돈은 계속 풀리고 이러니까 빵 터지는 거예요. 2008년에.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알려드렸고, VIX 지수 모니터링 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설명을 드린 건데, 이 부분은 뭐냐면, 여기 더 리저트 결과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중요한 통계가 있는데 컨트롤 할 때 아웃풋로 아웃플로 그러니까 외부로 유출되는 돈, 그 다음에 인플로 유입되는 돈,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IMF가 갑질을 해야 되는데 해당국에 과거에는 그 실제적으로 아웃플로어스 그러니까 유출되는 돈 있잖아요. 어떤 광물을 팔아서 순수 해당국의 자본을 해외에 팔아서 쉽게 말하면 수출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통제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확인해 보니 인플로우도 생각 외로 많이 어떤 이게 IMF가 해당국을 컨트롤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되더라. 그 인플로우 값이 뭐냐면 그러니까 해당국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달러라고 할게요. 그 달러의 원천 출처가 어디냐라고 알아보니 이겁니다. 난 레지던셜 그러니까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난 레지던셜 그러니까 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난 레지던셜 이해되시죠? 그 사람들이 해외에서 입금하는 돈이 무시를 못하겠더라.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까 결론은 뭐냐? 이거 왜 안 켜지지? 아 됐다. 그냥 이거 안 되네. 잠시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컨클루전. 아 이거 그리게 하면 된다. 잠시만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A란 국가를 IMF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안에서 그러니까 해당국의 수출 부분을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비중을 난 레지던셜 인플로우 이 해외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해당국으로 보내는 그 자금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아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리니까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자, 이 컨클루전 결론은 이겁니다. 자, 기본 및 국가별 정책 수단이 차이가 나더라.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니까 해당 국가별로 우선은 IMF가 이렇게 해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말을 안 듣더라. 약간씩 변형해서 국가별로 이렇게 정치관이 다르더라. 그 예로 해당 국가에서 자기 국가 내 돈이 흐르는 그런 자본 통제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대외적인 거시 건전성 수준도 틀릴 것이고 통화 그리고 환율도 다 틀리다. 고정 환율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고정 환율이 지금 변동 환율이란 말이에요. 변동 환율.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고정 환율 과거에 고정 환율이었는데 지금은 고정 환율인지 변동 환율 아닐까요? 지금 변동 환율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유로 인해서 IMF가 해당국을 통제하기가 힘들었다. 어떤 사유? 이 부분 국가별로 자본 통제 아니라 거시 건전성, 통화 환율 등이 다 달랐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해당국을 컨트롤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 자본 유입에 초점을 둬야 된다. 이 자본 유입은 뭐냐? 난 레지던셜 인플로가 즉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해당국으로 송금하는 돈, 그 부분을 막아야 된다. 자, 이 대표적인 사례들이 몇 가지 있죠. 우선 북한만 생각을 해볼까요? 북한은 초기에는 광물 자원을 중국에 막 그리고 팔았단 말이에요. 팔면서 그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트럼프 초기에 그 부분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한테 야 구입하지마 협조해 이런 개념으로 대외 정책을 썼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IMF에서 이제 지금 바이든 정부에게 어떤 북한에 대한 대외 정책, 중국에 대한 대외 정책 그 부분을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겠죠. 그게 뭐냐? 해당국에서 수출되는 자금을 통제하는 건 기본이고 그거보다는 전체 포커스를 이 해당국 수출 금액이 아니라 해외에서 그 자국에 송금되는 그 돈의 루트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해외 자금. 쉽게 말하면 해외 자금을
해외 자금이 이제 흐르는 유동성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IMF나 특히 스위스 해외 은행에다가 그 뭐 북한의 로비 자금이나 뭐 비자금 이런 것들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정책들이. 이해가 되시죠? 강의가 조금 길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걸 아셔야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한국 정부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너무 친중 성향으로 뛰면 자 미국 어떻게 정책을 쓰겠습니까? 바로 해외에서 도는 유동성 한국 자금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가만 놔두는데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돈 그런 부분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컨트롤이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어떠셨나요? 댓글 부탁드립니다.